푸른 바다를 품고 꿈을 꾸던 섬소녀 순례.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서 평온한 일상과 사랑하는 남편을 한꺼번에 앗아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자식이라는 이름의 뿌리였습니다.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가시밭길을 일궈온 순례의 삶은 곧 모진 풍파의 시대를 견뎌온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길어올린 순례의 드라마틱한 여정이 지금 펼쳐집니다. 이름 없는 문장 2025년 현재. 2025년의 봄은 유난히도 잔인하게 화사했다. 진도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노인복지관 교실. 72의 순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나의 꿈이라 적힌 공책이 놓여 있었다. 낡은 연필을 쥔 순례의 손은 조개 칼에 베이고 소금기의 사과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다. 연필 한 자루 쥐는 것이 갯벌에서 낙지 구멍을 파는 것보다 더 고달팠다. 웜에 이놈의 글자가 무신 낙지 새끼 마냥 자꾸 도망을 가부냐. 순례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때 책상 위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막내 종식. 순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환갑이 넘어서도 노른빚에 쫓기며 누이의 손을 벌리는 평생의 짐이자 아픈 손가락이었다. 야 이놈아, 누나 공부한다 안 오냐? 담에 걸어라. 전화를 뚝 끊어버린 순례의 시선이 창밖 수평선에 머물렀다. 바다는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푸르렀지만 그 바다를 보며 꿈을 꾸던 소녀는 이제 굽은 등과 뒤틀린 손가락만 남은 노인이 되어 있었다. 50여 년 전 목섬에서 순례는 박사로 통했다. 14살의 순례는 한 번 들은 시조를 줄줄 외웠고 바닥에 나뭇가지로 적는 글씨는 서예가 못지않게 수려했다. 마을 훈장 어른도 순례가 사내놈으로 태어났음은 나라를 들었다 놨을 텐디라며 혀를 내둘렀다. 순례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원대했다. 목섬을 떠나 육지의 여학교에 가서 예쁜 교복을 입고 세상의 모든 책을 읽는 것. 그것이 순례가 매일 밤 바다를 보며 빌던 유일한 기도였다. 하지만 그의 봄, 어머니는 순례의 손에 책가방 대신 낡은 바구니와 조개 칼을 쥐어주었다. 순례야, 네 밑으로 동생이 넷이다. 네가 학교 가보면 저 입들 다 어쩔 것이냐. 종식이 저놈만이라도 학교 보내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서늘했다. 순례는 울지 않았다. 다만 그날 오후 아무도 없는 갯벌에 나가 나뭇가지로 제 이름을 수천 번 적었다. 물때가 들어와 이름이 지워질 때마다 순례의 가슴 속 불꽃도 하나씩 꺼져갔다. 영특함은 죄가 되었고 장렬하는 이름은 족쇄가 되었다. 똑똑한 머리로 동생들의 구구단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까막눈으로 늙어가야 했던 그 지독한 역설. 어메, 나는 이름 석자라도 반듯하게 쓰고 싶었는데.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갯벌의 뻘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순례는 꿈꾸기를 멈췄다. 대신 바다에 입을 벌려 동생들의 밥을 꺼내는 섬의 노예가 되기로 결심했다. 20대 초반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내에게 시집을 갔던 것도 그 남편이 죽고 나서도 곡소리 한 번 크게 못 내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도 모두 제 입보다 동생들과 자식들의 배를 먼저 채워야 했던 위대한 희생이라는 이름의 비극이었다. 다시 2025년의 교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에 힘을 주었다. 이제는 자식 셋 다 대학 보내고 짐이 되는 동생 종식이의 뒷바라지까지 어느 정도 끝내놓고서야 돌아온 제자리였다. 그녀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세월을 건너뛰어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제 이름을 적어 넣는다. 박순례. 세 글자를 적는데 꼬박 1분이 걸렸다. 뒤틀린 손가락 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순례의 눈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고였다. 70년 전 갯벌에 적었다가 파도에 씻겨 내려갔던 그 이름이 이제야 종이 위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당신 보쇼. 내가 드디어 내 이름을 썼소. 우리 새끼들 대학 보낸 그 손으로 내 이름 석자를 비로소 써냈단 게요. 순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국어책을 보물처럼 쓰다듬었다. 소녀 시절의 그 찬란했던 총명함은 이제 주름진 이마 속에 깊게 매몰되었지만 배움을 향한 갈망만은 늙지 않은 채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비극적인 인생의 파도가 그녀를 수만 번 덮쳤어도 순례는 끝내 바다를 삼키고 그 위로 꽃 한 송이를 피워내고 있었다. 비록 늙고 시든 꽃일지언정 그 향기만큼은 그 어느 봄꽃보다 진하고 아렸다. 제2장 바다 위로 핀 동백 인생의 화양연화. 2025년 교실 안. 순례는 몽당 연필을 굴리며 행복이라는 단어 위에 동그라미를 쳤다. 창밖으로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 분홍빛이 너무 고와 눈이 멀 것 같던 날 순례의 기억은 1960년대 말 동백꽃이 뚝뚝 떨어지던 목섬의 봄날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때의 순례는 온 섬의 시샘을 한 몸에 받는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남편 진호는 배를 타는 사내답지 않게 결이 고왔다. 그는 육지로 나갈 때마다 똑똑한 아내를 위해 헌신짝 대신 헌책이나 신문지를 구해다 주곤 했다. 순례는 남들이 보리쌀 한 대에 연연할 때 호롱불 밑에서 남편이 가져다 준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따, 우리 순례 박사님이 읽어주니까니 서울 바닥이 요 앞개펄 마냥 훤히 보이는구마잉. 당신은 참말로 섬구석에 있기 아까운 사람이여. 진호는 순례가 글자를 읽어줄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야말로 순례가 평생 받아본 가장 귀한 상장이었다. 학교는 못 갔어도 자신을 박사님이라 불러주는 남편이 있어 순례의 가슴 속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집 앞마당에는 진호가 순례를 위해 심어놓은 동백나무가 있었다. 겨울을 견디고 붉게 터진 동백꽃은 순례의 볼처럼 발그레했다. 그 아래에서 첫째 대시기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순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쁨의 절정을 맛보았다. 음매, 우리 대시기 걸음마 보소. 꼭 배 타는 선장 마냥 씩씩하네잉. 둘째 영숙이가 태어나고 연이어 막내가 집안 가득 울음소리를 채울 때 목섬의 작은 초가는 비좁았지만 풍요로웠다. 진호가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에서는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순례는 남편이 잡아온 귀한 도미를 발라 아이들 입에 넣어주고 자신은 남편의 밥그릇 위에 갓 지은 쌀밥을 수북이 얹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는 기쁨의 잔치였다. 순례 당신, 조금만 참으시오. 내 요놈들 셋 다 육지로 보내서 대학까지 시킬 것인게 당신 못 배운 한 내가 이 새끼들 통해서 다 풀어줄란게. 진호는 거친 손으로 순례에 뒤틀리기 전 고왔던 손을 꼭 잡았다. 그때의 바다는 잔잔한 호수 같았고 바람은 늘 순풍이었다. 순례는 가끔 두려웠다. 사람 팔자에 어찌 이리 좋은 일만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든든한 등판을 보고 있으면 그 모든 불안은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 같았다. 다시 2025년. 순례는 돋보기 안경을 닦으며 혼자 빙그레 웃었다. 그때는 참말로 바다가 다 내 것인 줄 알았지. 꽃이 피면 앉을 줄 알았고
순례의 손가락은 이제 굽고 거칠어졌지만 몽당 연필을 쥔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붉은 동백꽃이 피어 있었다. 비록 뒤이어올 폭풍우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갈지라도 그 짧았던 인생의 봄이 있었기에 순례는 이후 5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가장 찬란한 기쁨은 가장 깊은 슬픔을 견디는 뿌리가 된다는 것을 순례는 이제야 비로소 글로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제3장 비극의 서막 붉게 진 동백 호사다마라 했던가. 대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목섬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1970년대 초의 어느 여름날이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은빛 비늘처럼 반짝이던 바다가 정오를 넘기며 멍든 포도 빛깔로 변하기 시작했다. 비릿한 해조음 대신 쇠 긁는 듯한 바람소리가 섬 전체를 휘감았다. 순례는 마당의 동백나무 아래 서서 심상치 않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웜에 시방 먼 하늘빛이 이리 흉측하냐. 진호씨, 오늘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순례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만선을 꿈꾸며 이웃섬까지 나갔던 진호의 배 만선호가 돌아오기로 한 시간, 하늘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비는 작대기처럼 쏟아졌고 집채만 한 파도가 섬의 해안가를 사정없이 때려 눕혔다. 그날 밤 순례는 갓 돌이 지난 막내를 들쳐업고 포구에 서서 밤을 지새웠다. 등대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바닷물을 삼키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새벽녘 파도가 밀어올린 것은 남편의 늠름한 웃음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아꼈던 아내의 이름 순례가 새겨진 낡은 뱃전 조각이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시신 없는 무덤 앞에서 순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슬픔은 너무 깊으면 오히려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순례가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이 바다에 뿌려진 지 사흘도 안 되어 순례의 유일한 혈육이자 평생의 짐인 남동생 종식이가 섬으로 기어들어왔다. 누님, 나 좀 살려주쇼. 읍내 노름판에서 사고가 났는디 이번에 못 갚으면 나 진짜 죽소. 종식은 남편의 사고 보상금과 순례가 자식들 대학 보낼 요량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둔 쌈짓돈의 행방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 순례가 빗자루를 들어 그를 내쫓으려 했지만 종식은 마당에 대가리를 박으며 울부짖었다. 순례는 차마 제 손으로 글 가르쳐 키운 막내를 외면하지 못했다. 그것이 순례의 인생을 옥죄는 두 번째 쇠사슬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 종식은 누이가 잠든 사이 장롱 속을 헤집어 순례의 전 재산을 들고 야반도주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봉투를 마주한 순례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남편의 목숨값이었고 새 아이의 젖값이었다. 이 썩을 놈아, 이 천하의 죽일 놈아. 순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슬퍼할 겨를도 분노할 사치도 없었다. 순례는 벽에 걸린 낡은 조개 칼과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거울 속의 순례는 더 이상 똑똑하고 꿈 많던 소녀가 아니었다. 눈빛은 살기 어린 도끼로 가득 찼고 입술은 피가 나도록 지식여져 있었다. 오냐 바다야, 네가 내 남편을 먹어불었냐? 그러면 나도 네놈 속살을 다 파내서 내 새끼들 먹일란다.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잉. 순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갯벌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다. 발등이 굴껍데기에 찢겨 붉은 피가 뻘물에 섞여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뒤틀린 손가락의 역사는 바로 그날 남편의 죽음과 동생의 배신이 교차하던
그 잔혹한 바다 위에서 시작되었다. 꽃이 진 자리에는 억척스러운 가시 돋친 줄기가 돋아나고 있었다. 사장, 바다를 삼킨 어머니, 순례에 징한 세월. 남편 유진호의 무덤에 때가 채 입히기도 전이었다. 24, 청산과부 순례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다. 밤이면 빈방에서 남편이 그리워 울었고, 낮이면 젖을 찾는 막내와 배고프다 보채는 두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사치였다. 순례는 피눈물을 삼키며 스스로 야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세월은 순례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쏜살같이 흘렀다. 1980년대 중반 목섬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찼다. 순례의 허리는 대나무가 휘어지듯 조금씩 굽어갔고 갯벌 흙이 박힌 손톱 밑은 아무리 씻어도 검은 물이 빠지지 않았다. 그 세월 동안 순례는 사람이 아니라 인어였다. 다리 대신 꼬리 지느러미가 있어야 할 곳에 무명 치마를 두르고 육지의 흙보다 바다의 뻘을 더 많이 밟으며 살았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첫째 대식이가 누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서울에 있는 명문 사립대 합격 통지서였다. 엄마, 나 합격했어. 합격은 했는데. 대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합격의 기쁨보다 등록금이라는 거대한 벽이 먼저 숨통을 조여오는 가난한 집, 장남의 숙명 때문이었다. 순례는 젖은 손을 치마폭에 문질러 닦고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집어들었다. 장하다 내 새끼. 참말로 장하다. 우리 진호 씨가 살아서 봤으면 동네 잔치를 열었을 것인데. 순례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날 밤 순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당장 입학금만 해도 소 한 마리 값이었다.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서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다. 갯벌의 피해로 소금물에 절여진 청춘. 순례는 바다로 기어들어갔다. 남편을 삼킨 원수 같은 바다였지만 그곳만이 새 아이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 한겨울 갯벌 바람은 살점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처음 호미를 쥔 고운 손은 며칠 만에 걸레짝이 되었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더니 나중에는 손톱 밑살이 벌어져 갯벌 흙이 새까맣게 박혀버렸다. 아무리 솔질을 해도 빠지지 않는 그 검은 때는 순례의 새로운 문신이 되었다. 날카로운 굴껍데기에 발등이 찢겨 뻘물이 붉게 물들어도 순례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 그 피비린내조차 아이들 입에 들어갈 첫 비린내로 바꿔야 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갯벌에 함께 나간 아낙네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날카롭게 박혔다. 쯧쯧, 어린 것이 벌써 서방 잡아먹고 팔자도 드세지. 재수온 붙을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캐세.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례의 호미질은 더 거칠어졌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다가도 저 멀리 언덕에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올망졸망한 새 그림자가 보이면 이를 악물었다. 그래, 나 서방 잡아먹은 년이다. 근게 니들은 내 새끼들 건들지 마라. 내 살점을 뜯어서라도 이 새끼들은 먹여 살릴 것이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갯바위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를 때면 순례는 24 자신의 나이를 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온몸에 진흙을 바른 미친 어미일 뿐이었다. 머리에 인살의 무게, 시장판의 청상. 아이들이 커갈수록 갯벌 일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다. 순례는 목섬에서 잡은 생선과 해산물을 머리에 이고 목포 깡시장으로 나섰다. 자기 몸짓만 한 무거운 고무대야를 머리에 이고 나면 목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고 허리는 활처럼 휘었다.
버스비도 아까워 수십 리 길을 걸어 시장에 도착하면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시장은 야생의 정글이었다. 자리를 잡기 위해 드자비질을 하고 목청 높여 손님을 끌어야 했다. 하지만 세상은 젊은 과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지매, 이거 상한 거 아니여? 남편도 없는디 누가 잡아온 거요?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과부가 첫 손님이네. 깎아줄 텐게 얼른 가져가소. 손님들은 순례가 과부라는 약점을 파고들며 헐값에 물건을 후려치거나 짓궂은 농담을 던지며 희롱했다. 어떤 날은 억척스럽게 장사한다고 욕을 먹었고 어떤 날은 불쌍한 척한다고 손가락질 받았다. 그럴 때마다 순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다. 당장이라도 대야를 엎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큰아들의 등록금, 고지서가 손끝에 닿으면 다시 비굴한 웃음을 지어야 했다. 아이고 사장님, 지가 잘못했구만요. 싱싱한 놈으로다가 더 얹어줄 텐게 노여워 마주.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여름에는 생선 비린내가 살가죽에 문신처럼 배어들었다. 버스에 타면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피했지만 순례는 부끄럽지 않았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썩은 내가 아니여. 내 자식들 거름 냄새여. 마침내 입학금을 송금하고 돌아오던 날, 순례는 시장통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서울 간 대식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돈 들어왔어. 내가 알바해서 생활비는 벌 테니까 엄마 너무 고생하지 마. 오냐, 대식아. 밥 굶지 말고 엄마 걱정은 하덜 말어라. 엄마는 여서 굴비마냥 배가 터지게 먹고 산게. 전화를 끊고 난 순례는 다리가 풀려 전화부스 안에 주저앉았다.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뿐. 배가 터지게 먹기는커녕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신 상태였다. 하지만 순례는 퉁퉁 부은 손을 펴서 텅 빈 손바닥을 바라보며 웃었다. 손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만 그 손이 기어이 아들을 대학생으로 만들어냈다. 고통은 뼈를 깎았으나 그 뼈 위에 자식이라는 꽃을 피워낸 환희가 전율처럼 온몸을 감쌌다. 순례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강해졌음을 느꼈다. 비린내가 살가죽에 문신처럼 배어 목욕탕에 가도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했다. 하지만 순례는 고개를 들었다. 이 비린내는 내 자식들을 대학 공부시킬 향긋한 밥 냄새였다. 팔다 남은 생선 대가리로 끓인 찌개에 찬밥을 말아 시장 구석에서 허겁지겁 넘기며 순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내 새끼들은 절대 이 비린내 나는 바닥에 발 디디게 하지 않겠다고. 뜨거운 눈물과 기름방울, 오뎅 공장의 유령. 겨울이 되어 바닷일이 끊기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면 순례는 읍내 오뎅 어묵 공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숨막히는 증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찬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새벽별을 보고 들어가 밤이 깊어서야 나오는 공장에서 순례는 사람이 아니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튀김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야 했다. 뜨거운 증기에 얼굴이 익어 늘 벌겋게 달아올랐고 펄펄 끓는 기름방울이 튀어 팔뚝이며 목덜미는 화상 자국으로 성할 날이 없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어 코끼리 다리처럼 감각이 없어졌다. 정신이 멍해져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순간이면 순례는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다. 지금 졸면 끝장이여. 우리 영숙이 서울 하숙비 보내야 혀. 다른 여공들이 힘들다고 요령을 피울 때도 순례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다. 과부인 자신이 여기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힌 손에 대충 된장을 바르고 다시 뜨거운 튀김솥 앞에 설 때 순례의 눈에서는 뜨거운 기름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젊음과 건강은 공장의 뜨거운 증기 속으로 녹아 없어져 버렸다. 거울 속에는 생기 넘치던 24세 순례 대신 삶에 찌들고 지친 주름진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공장 문을 나서며 받아든 일당 봉투의 무게만큼 자식들의 미래는 단단하게 여물어 가고 있었다. 그것이 순례가 유령처럼 그 지옥을 견뎌낸 유일한 이유였다. 제5장 비단 방석과 썩은 다리. 1990년대 후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순례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 베란다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회색빛 아파트들이 닭장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실내는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을 만큼 따뜻했지만 순례의 가슴 한구석에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찬바람이 불었다. 큰아들 대식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딸들도 의사 사위, 교수 사위를 만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 자식들은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서울 와서 저희랑 사세요라며 순례를 모셔왔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에 절어 살던 순례에게 남들은 말년에 팔자 폈다고 했다. 하지만 순례에게 이 50평 아파트는 화려한 감옥이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손에 물 묻히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교양 있는 며느리의 말은 고마웠으나 그 말은 순례에게 어머니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 숨만 쉬고 계세요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갯벌을 기어다니며 억척스럽게 굳은 살이 박였던 손은 몇 달 새 허옇게 불어터진 무처럼 힘이 빠져 있었다. 편안함은 순례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다. 순례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바다 냄새를 그리워했다. 갯벌의 썩은 냄새, 비릿한 굴껍데기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대식아, 나는 여서 못 살겄다. 내 몸에서 곰팡이가 피는 것 같아야. 나는 내 집으로 갈란다. 자식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순례가 다시 진보다리를 싼 날 그녀의 얼굴에는 서울에 올 때보다 더 생기가 돌았다. 다시 목섬. 돌아온 고향 집은 폐가처럼 낡아 있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동백나무는 주인을 잃고 시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순례는 대문을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살 것 같았다. 오메, 이제야 숨구멍이 트이네. 내 자리는 역시 뻘밭이란께. 순례는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곰팡내 나는 낡은 몸빼 바지로 갈아입었다. 호미를 쥐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기묘한 희열이 차올랐다.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검은 비닐봉지를 껴안고 쓰러져 있는 형체에서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썩은 생선 냄새보다 더 역한 살이 썩어가는 냄새였다. 누구대? 남의 집 마당에서. 순례가 가까이 다가가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들고 있던 호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30년 전 남편의 목숨값과 아이들의 젖값을 훔쳐 도망갔던 그놈. 평생 순례의 가슴을 난도질했던 동생 종식이었다. 누님, 종식의 몰골은 사람이 아니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다. 젊은 날의 그 뻔뻔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죽음을 앞둔 짐승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순순간 순례의 눈이 뒤집혔다. 30년 묵은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왔다. 이 연병할 놈아, 네가 여가 어디라고 기어와. 내 돈 내놓고 가라, 이 도둑놈아. 내 남편 살려내고
내 청춘 물어내라 이 썩을 놈아. 술래는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종식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종식은 피하지도 않고 그 매를 다 맞았다. 때리쇼. 누님 손에 맞아 죽으러 왔소. 갈 데가 없어서 고향 흙이라도 밟고 죽을라고. 종식이 썩어가는 다리를 질질 끌며 술래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그 손이 50년 전 술래가 업어 키우며 그를 가르쳤던 그 작고 여린 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술래는 빗자루를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통곡이 터졌다. 돈을 떼먹혀서가 아니었다. 믿고 징글징글한 이 원수 같은 놈이 핏줄이라고 기어이 누나 품에 와서 죽으려 한다는 그 처절한 사실이 슬퍼서였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놈의 새끼 안 뒤지고 왜 또 왔냐? 왜 또 왔어? 한참을 울던 술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퉁퉁 부은 눈으로 밥상을 차렸다. 30년 만에 돌아온 탕아 앞에 놓인 것은 소박한 김치와 밥 한 그릇이었다. 처먹어라. 먹고 뒤지던지 살던지 처먹고 힘내서 죗값이나 치러라 이놈아. 술래는 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는 종식을 보며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연기 사이로 보이는 동생의 굽은 등이 죽은 남편의 그림자처럼 서글펐다.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자식들 다 키웠으니 이제 내 인생 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술래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늙고 병든 동생이라는 새로운 짐을 지게 된 술래. 그녀의 화는 애를 넘어 어쩔 수 없는 정으로 다시 한번 올가매어졌다. 그날 밤 술래는 잠든 동생의 썩은 다리에 약을 발라주며 거칠게 욕을 뱉었다. 징한 놈. 참말로 징한 놈. 그 욕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장가였다. 제6장 갯벌에 쓴 대서사시. 나는 작가다. 2026년 늦봄 전남 진도의 노인복지관 문예 창작교실. 창밖에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지만 교실 안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오늘은 시 낭송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72의 술래는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원고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조개 칼에 베이고 소금물에 절어 문드러진 그 손가락. 평생 부끄러워 주머니에 감추기 바빴던 그 흉한 손이 오늘은 그 어떤 명필의 붓보다 당당하게 종이를 쥐고 있었다. 술래가 입을 떼자 떨리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시 제목 흉터는 나의 문장이다. 남들은 내 손을 보고 징그럽다 했다. 갯벌 흙이 문신처럼 박혀 씻어도 검다고 했다. 근디 나는 이제 알았다. 이 검은 흙물이 내 잉크였음을. 19 같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파도가 내 서방을 삼켰을 때 나는 바다가 원수였다. 동생이 내 쌈짓돈 들고 도망쳐 새끼들 굶길 때 나는 세상이 지옥이었다. 허나 보아라. 그 지옥 불덩이 속에서 나는 쇠처럼 단단해졌다. 바다가 나를 삼키려 들 때마다 나는 악을 쓰고 덤벼 그 바다를 내 뱃속에 집어삼켰다. 내 몸에 새겨진 흉터 하나하나가 다 글자였다. 찢어진 발등은 사랑이었고 굽은 등어리는 헌신이었다. 나는 학교 문턱도 못 밟아봤으나 온몸으로 80년짜리 소설을 써내려간 작가다. 누가 내 인생을 불상타하느냐.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참말로 잘 살았다. 술래가 마지막 구절을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교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사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술래의 손을 맞잡았다. 어르신, 아니 작가님, 이보다 더 훌륭한 문학은 없습니다. 어르신의 삶 자체가 명작입니다. 그 순간
순례의 가슴 속에서 50년 묵은 응어리가 펑 하고 터져나갔다. 그래, 내가 학교를 못 가서 못난 것이 아니었어. 내 삶이 교과서였고 내 고생이 다 글감이었어. 순례는 비로소 깨달았다. 만약 남편 진호가 죽지 않고 호강시켜 주었더라면, 만약 동생 종식이가 사고 치지 않고 순탄했더라면 자신은 그저 곱게 늙은 할머니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이 던져준 가혹한 시련들이 자신을 투사로 만들었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작가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복지관을 나선 순례는 집으로 향하는 해안도로를 걸었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평생 지긋지긋했던 저 바다가 오늘은 마치 자신을 위해 깔아놓은 황금색 레드카펫처럼 보였다. 집 앞 마당 평상에는 여전히 늙고 병든 동생 종식이가 앉아 있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저는 주제에 누나가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늙은 아이. 누님, 왜 이제 와?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오. 예전 같았으면 저 징글징글한 왼수라고 욕을 퍼부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가 된 순례의 눈에 종식은 더 이상 미운 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프지만 없어서는 안 될 주인공 중 하나였다. 순례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문을 열어젖혔다. 오냐? 천하의 대작가 박순례님이 나가신다. 우리 소설 주인공 밥은 먹여야지. 뭐? 작가? 누님 밥 안 먹고 어디 가서 술 드셨소? 종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지만 순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마치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순례는 쑥국을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먼저 간 남편 진호의 얼굴이 국물 위 김서린 허공에 아른거렸다. 여보, 보쇼. 나 맹탕으로 안 살았소. 당신이 남겨준 빈자리, 내가 눈물 대신 긍지로 꽉 채웠소.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디 다 살아놓고 보니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재미진 해피엔딩 아니오? 순례는 밥상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붉은 노을 아래 밥을 허겁지겁 먹는 동생과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누이. 그녀의 뒤틀린 손가락이 밥그릇을 잡고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만년필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박순례 작가의 펜이었다. 바다를 삼킨 꽃은 시들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가장 화려하고 붉은 문학이라는 이름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